그 상법 개정이 되면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금융시장 조치가 그렇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계속 시장이 올라서 3,500이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시간 월간 서준식 시간이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방학이 되면 어떤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제 월간 서준식이 2달 만에 서준식이 네. 되는데 많은 분들이 월간 서준식 언제 해요? 하고 막 물어보던 참에 딱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책을 쓰셨어요. 뭐냐면 책을 쓴 게 아니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바이블에서 5장에서 일종의 그 뭐랄까요? 옴니버스. 그렇죠. 옴니버스 주석은 아니고 네. 옴니버스 글을 이 유사한 내용을 섞어서 버핏이 다루었던 내용과 뭔가 좀 연계성이 있는 내용. 워렌 버핏이 그 유명한 그 주총에서 계속 찰리 뭔가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 그거를 계속 그 요약하고 수십 년 전부터 내용을 발췌한 그런 거를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번이 마지막 책일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죠. 예, 이번이 마지막인데 왜냐하면 이제 버핏翁께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판이라서 이번에 조금 다르게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출판사에서. 특별히 이제 워렌 버핏을 잘 아는 대가들 한 10인이 각 장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유사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풀어주는 그런 그 중에 한국의 최고 버핏 전문가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신 분이 우리 월간 서준식의 서준식 교수님입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만만하게 보시면 아무도 만만하게 안 보는데.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이 오늘 그 제가 거리를 걷다 보니까 뭐 10조 자산을 운용하시던 뭐 어쩌고 저쩌고의 책 이러면서 나오던데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우리 서준식 교수님 생각이 났는데 서준식 교수님요 무려 30조 원이 넘는 맞죠? 3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시던 훌쩍 넘는으로 좀 해주시죠. 네. 30조 원이 훌쩍 넘는 자산을 운용하시던 한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냥 그 농담 따먹기 하듯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최근에 약 한 달 동안에 공동 작업을 하나 했거든요. 저희가 우리 서준식 교수님하고 저 공동 작업을 하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동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뭐냐면 한국의 버핏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뛰어난 버핏 전문가와 버핏 해설가들은 많은데 버핏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가 서준식 교수님입니다. 전 그걸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저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낀 줄 알아요? 네,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내가 참 촉이 좋구나. 이번에 뭐 하나 차리시잖아요. 같이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5년 전에 제가 금융업계에서 은퇴할 때 사람들이 뭐 자문사 하나 차려서 그거 하면 너 대박 날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촉이 그때 오더라고요. 이걸 하면 나의 워라밸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안 했죠. 정말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대상포지는 다 나으셨어요. 네, 대상포지. 그리고 제가 사실은 투자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들을 일시키고 자기는 여행 가고 이게 진정한 투자자의 삶이구나. 이게 그렇죠. 교수님 보면서 진짜 발 뻗고 하는 투자만 하는구나. 그러고 봤더니 제가 수익률에 이제 연간 수익률에 목이 매면서 이거 수익률 어떻게 낼까 안절부절하고 고객들 깨지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을 졸이고 했던 그걸 보면서 내가 버핏과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었구나. 잘한다고 했고 따라한다고 했는데 실전에서는 나는 버핏하고 굉장히 먼 투자자였어. 아니요. 많이 가까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까워졌고 저는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 개발도상형이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저는 사실은 어디서 이제 정체가 돼 있다면 예전에는 참 좀 멀리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은 훅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다가와서 그래서 제가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지 아니면 제가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하고 앞으로 일취월장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공동 작업에 관해서는 권순장의 브릿지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따로 시간을 한번 어떤 공동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핏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핏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서재익 교수님이 했던 그 파트는 네. 채권 외환 파생 상품 투자 영역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서 교수님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저도 이제 버핏 관련 책 읽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는 버핏의 핵심 요체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핵심 요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리를 여기서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네네. 뭐 그런 거고 요 부분이 보면 굉장히 뭐 그 채권 얘기도 나오고 파생 얘기도 나오고 외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막 복잡해요. 또 이게 많은 부분이 또 직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나 숨겨져 있는 얘기들을 참 이렇게 간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설을 할 때는 그걸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드렸죠. 네네. 여기에서 버핏과 뭔가가 요 부분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주식이 최고다예요. 네. 그러니까 외환과 채권과 파생을 얘기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주식이 최고다.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제일 그 핵심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주식이 최고다라는 말이 나올 때 주식이 좋아서 주식이 최고가 아니고 자기가 계산을 다 돌려보니 채권 베이스의 어떤 이익률 개념으로 다 이익률을 돌려보니까 가장 높은 이익률이 나오는 게 주식이 아니었냐.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것도 그 주식이지만은 가장 안전한 것도 주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오히려 채권 같은 거를 장기채 같은 경우죠. 그런 거는 요즘 뭐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손익이 훅훅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확신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불안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주식에 투자하면서 나 불안해요라는 소리를 하는 적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주식이 최고인데 그러면 어떨 때 이런 것들을 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주식이 최고지만은 미국 주식이 너무 비쌀 때, 너무 비싸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때, 그럼 줄이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 현금으로 그냥 가만히 두면 단기 금리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단기 금융 상품 금리가 그런데 또 너무 낮다. 이럴 때는 대안을 찾는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이번에는 장기 채권, 뭐 장기 할인채 뭐 이런 거를 찾았다. 아니면 파생 상품을 심각한 가격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파생 상품, 채권, 외환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최근에 미국 주식은 줄이면서 다른 어느 나라의 주식은 늘렸죠. 일본. 예, 일본 주식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해외 주식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주식이 주인데 그게 너무 가격이 비쌀 때는 그 대체로 다른 나라 주식들을 투자를 삼는 거죠. 대안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확신을 가지는 거는 오히려 자기 나라 주식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따지고 보면 그거네요. 채권이라는 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픽스드 인컴으로 되게 그 확정적인 이익을 주는 되게 좋은 상품처럼 보이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기업이 발행한다. 그래서 좋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면 사실 채권보다 더 마음 편하게 그 기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주식이 비쌀 때는 아니라는 거죠. 채권과 비교해 봤을 때 주식이 거품 상황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채권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뭐냐 할까 아비트라지의 진짜 왕이다. 우리 서 교수님이 아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워렌 버핏과 비슷한 투자를 하신다라는 표현을 드렸을 때 숨어있는 하나의 요소가 뭐였냐면 아비트라지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비트라지 하는 거? 들어보면 알죠. 그 투자의 핵심이 아비트라지가 그 투자 전체 영역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해서 새롭게 이제 함께한 우리 젊은 크루들한테 계속 그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 아비트라지 개념을 반드시 못 가지면 서 교수님과의 수익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느꼈는데 버핏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다. 결국은 그동안에 읽어본 내용들을 감안해 보면. 맞아요. 그래서 주식하고
다른 어떤 거 파생 상품이면 파생 상품 가격을 비교를 하죠. 그리고 다른 대안가의 그 기대 수익률 같은 걸 그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네네. 그리고 또 같은 파생 안에서도 가격 개선을 해서 괴리가 있고 그런 아비트레이지가 같은 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 네네. 공짜 점심. 음. 그래서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면 네. 분명히 그 이익이 남는 한쪽에는 너무 좀 비싸고 한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시장이 미국에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다. 그런데 가격이 한 군데에서는 10,000원이고 한 군데에서는 8,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10,000원에 팔고 여기에서는 8,000원에 사. 그럼 확실하게 2,000원이 남는 거잖아요. 네, 확정 이런 이익이죠. 똑같은 종목을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네, 만약 요즘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듯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저쪽 나라에서 팔고 우리나라에서 팔고 저쪽에 고매도 때리고 저쪽에 살 수 있으면 딱 사서 그거를 비용 없이 이동만 시킬 수 있다면 네, 그렇죠. 대금을 그러면 아비트레이지고 또 보통 현물 선물이 있는 건데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하나는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거고 현물이고 하나는 미래에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거래하는 거지만은 어떨 때는 보면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쌀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면 아비트레이지가 돼요. 확실한 이익이 생기는데 저는 아비트레이지의 대가라기보다 저는 좋아하는 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 페어 트레이딩, 페어 트레이딩이 어떤 짝을 지어서 페어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그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으면 KB은행과 신한은행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어차피 비슷해. 돈 버는 것도 비슷해. 뭐 그리고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게 비슷한데 하나가 좀 비싸게 거래되고 하나가 내 계산보다 싸게 거래될 때 이럴 때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가격이 수렴되면 그런 데서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거를 또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저는 그거를 상대 가치 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 매매라는 게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 그때 사는 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절대 가치 매매라면 상대 가치 매매는 뭐냐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투자 대상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거,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팔고 상대적으로 싼 거를 사는 그게 상대 가치 매매거든요. 실전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 요즘에 증권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으니까 증권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 근데 어떤 건 안 올라왔어. 그건 내가 보기에는 두 정권사가 다 비슷한 정권사야. 네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 또 배당 같은 것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 배당률로 나에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더 붙이면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이익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당 성장률까지 나올 테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섞어서 이렇게 비교를 막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게 비싸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를 팔고 싸진 거를 대신해서 사는 이런 트레이딩을 계속 비싼 거를 팔고 내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비싼 거를 계속 팔아내고 싼 거를 계속 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유지를 하면 저는 그걸 이제 또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렇게 있으면 그 행위만 계속하고 있으면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 포트폴리오는 최고의 성과를 장기적으로는 낸다. 구조적으로 옆에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뭐 내가 배당으로 한 7, 8%를 확정 짓고 나서 그런 매매를 통해서 3, 4%를 계속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면 12, 3%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구조가 이렇게 계속 하시면 운 좋으면 15% 나오고 진짜 올해같이 옵션 빵 터지는 해가 있어. 그럼 30% 먹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면 누적 이게 깨질 땐 별로 많이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이때 복리가 이제 스파크 빵 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 안 해요. 이걸 듣고 따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하지. 따라하면 이 틈이 좀 줄어들잖아. 아이고 많이 따라하셔도 워낙 그 가격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요게 버핏은 이런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죠. 있을 때는 거기는 근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막 그렇게 활발하게 이걸 막 팔고 이걸 막 사고 이런 것보다는 저쪽이 이쪽보다 많이 싸다 싶을 때는 그쪽을 계속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 비중을 줄이는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그런 거에 또 버핏이 천재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버핏을 제가 이제 따라할 수 없는 영역 중에 음. 하나가 제가 수학 점수가 정말 낮았거든요. 머리가 없어요. 좀 두뇌가 거기 주름이 좀 약했거든요. 저도 수학이 약하고 큰일 났어. 이 수학이 약한 사람들 둘이서 지금. 근데 버핏은 그 점에 있어서 정광석화처럼 암산이 끝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게 많이 근데 들어요. 그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광석화처럼 빠른 판단이 가능해요. 네. 그게 뭐 미분적분을 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 음. 그렇게 빨리 판단 못 하는 건데 복잡한 파생 상품을 비교할 때도 네. 간단하게 계산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금융공학에서 나오는 블랙피셔 모형.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해요. 엄청 비판하죠. 엄청 비판. 근데 네. 저도 사실은 이걸 읽어보기 전까지 이거 몰랐어요. 사실은 그 블랙피셔 모형을 그만큼 비판했는지 몰랐는데 저는 또 학교에 가서 네. 블랙피셔 모형을 엄청 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블랙피셔 모형을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네. 다 그 캐피탈 롱텀 캐피탈이라는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서 다 말아먹어요. 네, 다 말아먹죠. 예. 네. 그리고 그거의 폐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저도 가치 투자자인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파생 상품이든 뭐든 간에 파생 상품 금융공학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복잡한 공식과 수학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은 가격 데이터를 주로 봐요. 과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변동성 가격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걸 사야 된다 저걸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거를 할 때 가치의 계산은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가치는 가격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가격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 보면 어떨 땐 구멍이 뻥뻥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위기가 났다. 네. 위기가 나서 아니 뭐 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사태가 났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할 때, 네. 폭락할 때는 이런 금융공학 모델들은 가격이 급속도로 빠졌는데도 앞으로도 급속도로 빠질 수 있는 그 변동성이 크다라고 계산을 해요. 거기서 그래도 매도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손절매를 자주 해요. 네네. 그런데 저 같은 가치 투자자는 가치를 보기 때문에 뭐 주가가 급락을 했어.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는 이 가치 대비해서 너무 괴리가 커지니까 앞으로의 주가는 지금까지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적게 떨어질 거야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방법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가치 투자자의 눈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금융공학이. 네. 예, 그런 계산이 거기에 계산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워렌 버핏의 눈에는 어떻게 뭐 그걸 복잡한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가치 대비해서 가격 계산으로 네. 그걸로 하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샀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이 참고로 이제 그 파생에 대한 막 이제 입문하실 분들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한 바를 지금 말씀하셨던 꾸준히 수익을 내는 전략 중에 하나가 양매도 전략이거든요. 이 양매도 전략은 1년에 11개월 수익이 나요. 아니면 2년에 23개월 수익이 납니다. 계속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돈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다가 갑자기 한 번의 변동성에 그동안 먹은 거 이상 올인 나죠. 올인. 그야말로 올인이 나버려. 그렇죠. 예. 작년도 8월 4일 날 그 폭락 하루에 지수가 10%씩 빠지는 이런 날 걸리면 네. 그냥 다 파산입니다. 실제로 8월 4일 날 그때 많은 그 펀드들이 파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정기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런 오류가 자꾸 발생하고 네. 하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8천일 때는 반값으로 떨어질 가능성과 네. 주가가 2천일 때 반값으로 떨어질 가능성. 뭐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첫 봐요? 번째가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더 높은데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8천에서 4천까지 가는 거는 4천이나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2천에서 1천으로 떨어지는 거는 1,000만 떨어지면. 1,000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면 금융공학에서는
8천에서 4천으로 떨어지기가 더 어렵다고 계산이 나와요. 왜냐하면 4천이나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가능성이 적다고 계산이 네네. 되고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2천에서 1천 떨어지는 거는 지금 1천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돼. 네. 뭐 이런 그런 계산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파생 상품에 관련된 그런 걸 가입하거나 투자할 때는 너무 가격 데이터만 보시지 말고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상승했다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 네.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어떤 그 가치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석유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네. 항상 저는 한 번씩 궁금했거든요. 워렌 버핏이 석유에도 투자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언제 했지?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유전 생산 단가가 만약에 50불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싸지면 그때 투자를 해요. 네. 그 생산 단가보다 그것도 가치 대비해서 네. 가격이 낮을 때 이럴 때 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항상 네. 그래서 결론은 주식이 최고 좋지만은 주식 외에도 그런 가격의 괴리, 그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이럴 때는 투자한다. 그리고 주식이 좀 너무 비쌀 때는 다른 대안으로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 네. 하지만 이런 걸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투자 대상의 가치를 측정하고 측정할 수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거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서 나도 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해 하면서 투자를 하니 여러분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근원적으로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더 높은 점수를 더 네. 쳐주는 편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와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고 저한테는 제 나라의 주식이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영원히 주식이 가장 좋다. 그리고 지금 영원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계속 저평가기 때문에 계속 이쪽을 비중을 계속 들고 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5천 가면 조금 현금화나 뭐 조금 다른 걸로 조금 비중을 바꿔야 낮출 되겠죠? 수도 있겠죠. 금리가 네.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면. 그쯤 되면 네. 금리도 올라가고 다른 데하고 좀 형평성이 맞아지면 다른 나라 주식하고 네. 그때는 다른 나라 주식도 조금 네.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월간 서준식 1부에서는 워렌 버핏 바이블 한국에서 완결편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5장에 주석을 써주신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외환, 파생, 채권과 관련된 버핏은 어떤 생각으로 그쪽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간 서준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월간 서준식 2편에서 다룰 내용은 한국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한국 시장이 상승률 최고였어요.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계속 갔으면 좋겠죠. 근데 좀 빠른 것 같긴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쉬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꼴찌예요.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주요국 증시에서 상승률이.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한국 시장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미국 주식 보유량이 200조 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갔고 사상 최고치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과연 한국 주식시장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증시각도TV에서 맨날 상법 개정되면 엄청 간다면서 그렇게 막 상법 개정 노래를 부르더니 이게 뭐냐? 결국 이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다. 간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가고 있고 네. 생각대로 기재부에 저항이 들어왔었고 네. 그런 저항 덕분에 조정을 맡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봄에 한 3,500이 저점이 될 것이다. 그 상법 개정이 되면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금융 시장 조치가 그렇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계속 시장이 올라서 3,500이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3,500이 저점이 되는 시기를 결코 저희가
바로 올해 안에 될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장기적으로 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왔었고 좀 생각보다 좀 긴 조정장은 또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식으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재부 안이 네. 엉망으로 나왔죠. 아주 네. 교묘하게 나왔죠. 교묘하게. 교묘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딱 그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옛날에 정부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네. 야 너희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안을 좀 만들어 막 하니까 음. 수많은 안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개정을 몇 번 하니 뭐 음. 부동산 대책이 몇 번 나왔니 했는데 네. 그때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이래가지고는 부동산 안 잡혀 하는데 내면 그럴듯해요. 겉으로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공들은 그래 이렇게 하면 부동산 잡혀? 이렇게 네. 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니까 실제로는 부동산이 하나도 안 잡히고 네. 계속 오르기만 계속 하는 올라가죠. 그번에도 좀 데자뷰처럼 느껴졌어요. 배당소 분리과세를 예를 들어 기존의 한국의 배당 성향이 큰 회사 빼면 20%도 채 안 돼요. 근데 배당성을 40% 올려라. 그러면 배당 소득세 10% 깎아줄게.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완전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네. 안을 기재부가 낸 거죠. 자기 배당 2배를 늘려주는데 10% 깎아주는 거에 호응해서 배당을 더 늘려주겠느냐. 네.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내가 법인세도 내가 25% 내는데 말이야. 네. 여기 배당 소득세도 49.5%인데 거기 38.5%가 하는데 2배 이상 배당을 줘 38.5%에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브레이크 이븐 되는 그 세율이 있긴 해요. 네. 그게 보통 사람들은 양도소득세하고 맞춰야 된다. 네. 양도소득세가 대주주가 나는 요거를 돈을 모아놨다가 요렇게 모아서 그 요거를 팔아서 나는 요거 이익을 가져갈래. 배당 안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27.5%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배당도 그 정도 이하로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이거 배당해서 세금 이만큼 나오는데 왜 나는 요걸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매각해서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거보다 확 낮춰가지고 사실은 그 법인세 수준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법인세는 2억까지가 10% 정도, 10% 내외 그리고 2억 초과 하는 경우는 뭐 한 20% 내외 그 정도 되잖아요. 뭐 그 정도로 맞춰주는 게 왜냐하면 이런 배당 소득세는 그 배당하는 대주주 입장도 있고 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이 있고 법인의 소득과 투자하는 개인의 소득 뭐 이런 것까지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주장하는 거는 뭐 그 정도 법인세 세율에 맞추는 게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법인을 하나 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 정도 세율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팽팽하죠. 기재부 안과 지금 국회 안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기재부 안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재부 안은 자기들만 좋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통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자기들도 좋지만은 부동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자기들만 좋지 어떤 예를 들어서 대주주도 좋아요. 대주주도 기재부 안을 싫어할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안을 좋아할 거고 소액주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온 국민이 좋아지는 안인데 이거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분리과세를 일정 수준 이상 많이 낮추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은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귀에 꽉 박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일반인들이 회사를 차려서 한다는 건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 회사 주인이 되면 내가 법인 나는 그래도 내 백주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사장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니 그 법인세 딱 내는 만큼 배당 소득세 딱 내면 그렇죠. 내 투자는 이건 난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적절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전진이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2차 상법 개정안이 됐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니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이번에 3차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아직 그
법안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3차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면서 자사주 의무 소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동안에 봤던 상법 개정의 일반적인 그 법적 변화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수급에 강력한 영향, 마치 배당수도 분리과세처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데 그런 주식들 많이 올랐을걸요. 그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그 대부분의 그 목적이 당연히 소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다들 그 상법에서 주주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거는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문화가 잡혀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굳이 이런 법률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그냥 그 이사는 주주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는 그 소액 주주들을 위하는 주주 전체를 위하는 그 문화가 정착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예. 보면 이 상법을 벌써 2번 개정하고 무슨 또 3번 개정하고 음. 이게 참 추리하긴 해요. 한국에 아니 얼마나 말을 아니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네네. 얼마나 주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내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제 대주주의가 이해가 예, 좀 가나요? 아니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실은 혼을 담잖아요. 영혼을 다 쓸어 넣거든요. 쓸어 넣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해서 사실 상장을 했을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혼을 쓸어내서 내 자식보다 더 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라는 게 내 자식보다 더 귀해. 나 거기까지는 인정. 충분히 인정. 근데 의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애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주들이라는 거. 주주들은 그거를 도와줬죠. 그래서 네. 그 주주들이 없었으면 아예 애초에 이걸 시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못하죠. 자기 돈만은 못하니까. 예. 아무리 그 창업을 했다고 해서 창업을 했다가 자기 돈으로 창업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남의 주주를 받았다고 해도 인정을 받은 거잖아. 상장회사에서 상장이 되면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당신 노고를 인정합니다. 하고 대가를 주는 건데 그걸 받았으면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국 대주주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너무 애착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애착이다.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거다. 뭐 이런 느낌? 그거는 나는 그게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빗나간 애착 그런 거 많잖아요. 저 북에 보면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딸이 하나 나오대. 예. 그 피가 우리 나라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위하는 그릇된 애착은 조금 우리는 이제 문화로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3차 개정안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네.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 1번처럼 될 수 있다? 일단 상법 개정은 이 문화가 그러면 문화가 어떤 문화냐? 회사에 우리 정치에 당연히 정부가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야당 없는 정치 상상해 보셨어요? 독재죠. 독재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업에 보면 야당이 없어요. 그 경영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기업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독재죠. 기업이 우리는 독재 기업에서 지금 이런 문화가 있는데 당연히 기업에 야당이 존재하고 경영진이 잘 못했을 때는 그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야당이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때까지 그런 문화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상법이나 이런 다른 그 법규 규정들이 개정될 것이다.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버넌스 문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잘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종합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국회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충돌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 뜻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계속 더 엎치락 딥치락 그 티격태격하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어차피 이번 올해
결산으로 받는 배당부터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 배당부터는 저는 현격하게 낮아진 분리과세 소득으로 네. 배당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그냥 뭐 제 내피셜이지만은 내년 배당 시즌이 뭐 한 3, 4월 뭐 이때쯤 요즘은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 분기 배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결산 배당도 연 결산도 배당 기준일을 뭐 3월이나 네, 이런데 미리 정해주면 이사회 회의 끝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인가 음. 그렇게 배당을 지급하는. 그래서 아마 3, 4월에 네. 배당이 많이 결정되고 지급되는데 이미 기재부 아니라 할지라도 네.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돈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드냐 하면 고액 소득자들. 네. 고액 소득자들은 이번에 기재부안이 25% 플러스 알파니까 27.5%뭐 요 정도잖아요. 네, 네, 네. 네.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 연봉이 너무 높아. 연봉이 하나 뭐 삼성의 임원이야. 그래서 한 3억 정도 돼. 제가 그 배당주 좀 사보시죠 그러면 배당주 그 50%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 배당 안 주는 걸로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묻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배당주 쪽으로 많이 들어올 그러겠죠. 그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 시즌이 되면 자금이 이렇게 좀 들어올 그런 여지가 크다. 네. 그 돈들은 새로 유입되는 돈들이다. 네, 네. 그런 거에서 배당 시즌쯤 되면 한 3,500 정도를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네. 지금 계속 행보 장세를 좀 이어가다가 그때쯤이면 그저 3,500선을 돌파하거나 시도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뭐 요 정도 내피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은 정치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화되어 있는데 네, 정치는 지금 뭐 1류, 2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국민이 원하면. 이 경제는 독재였구나. 뭐 스타트업 이제 하는 입장에서 감히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데 해보니까 사장이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은 방향성을 제시하긴 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서 훌륭한 인재들이 일하게 그들이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때 기업 전체 시너지는 최고로 빵 터지는 거라서 사실은 독재를 하면 발전하는 회사도 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길을 못 피니까. 그럼 결국 만약에 이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독재적인 문화들이 조금 바뀌면 한국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마무시하죠.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는 손발 묶어놓고 네. 그렇게 뛰고 있었다. 네. 그거를 풀어주면 엄청 네. 잘 뛸 거다 이렇게 네. 했었고요. 그런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획일화된 그런 쪽으로 발전이나 가능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본주의가 그 공산주의의 그 경제 체제를 이기는 그런 때는 그때부터는 어떤 자율성이나 네. 창의성 이런 것들이 훨씬 부각이 되는 그런 그 단계에 들어서서는 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기업들도 더 추가적으로 그런 자율성, 창의성이 더 필요한 그런 기업, 그런 산업, 그런 돈벌이를 하려면 기업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유연해지고 그리고 더 민주화되고 더 자율성이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바뀌어야 되고 그런 의사결정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다 짊어지고 네. 다 의사결정하는 그런 걸로는 옛날에는 초기 단계에는 그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은 지금은 네.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 문화는 네. 이제는 사라져야지 가능한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뭐 3차까지도 되고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하는 룰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주식시장이 되면 외국인들이 추가 입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 3법 개정이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다른 조치가 나오면 이제 곧 선진국 지수에 너희들 들어올래?
이 얘기가 뭐 나올 거고 네네네. 뭐 그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예, 그렇죠. 이미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이런 외국계 투자자들이 요청했던 게 지금 개정된 상법 개정을 요구했던 게 음. 외국인들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 지금 뭐 초기라 얘기하기는 좀 웃기긴 하지만 자리를 잡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행동주의 투자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야죠. 생각보다 다른 지금 금융업자들 치고 행동주의 펀드 같은 걸 가지고 마케팅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생각보다는 별로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리 잡으면은 여러분 일반인들 행동주의 펀드 한번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공모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 시간이 걸려서 그게 언제 가능할지 모르긴 하겠는데 그게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서 행동주의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즉 성공을 하면 이것도 천지개벽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많이 흥행하면서 네. 주가도 많이 오르고 네. 뭐 그랬었고 그런 건 뭐 행동주의가 무조건 막 대주주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그렇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좀 성행하고 분명히 그런 금융 상품이 나올 거예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만들어져서 자금을 모집할 거고 뭐 그럴 거니까 그런 데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지면서 꼭 그 펀드에 드시는 뭐 안 드셔도 되지만은 안 드셔도 그런 쪽의 기업들을 미리 좀 앞서서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그 투자 네. 아이디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공모펀드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공모펀드 만드시는 자산운용사, 큰 자산운용사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행동주의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익 교수님과 함께 행동주의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해서 같이 성공보수로 나누면 될 것 같으니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사실 최근에 많이 실망하셨어요. 미국 시장 끝없이 오르는데 한국 시장 뭐 또 도로함이 탑을 아니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은행주라 뭐 이런 상방이 좋았던 주식 갖고 있다가 또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런 쪽으로 확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조방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죠. 좋긴 한데 네. 예, 전망은 되게 좋은데 이런 지금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저는 제가 뭐 아까 워렌 버핏 바이블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미 핫한 주식, 지금 이미 유명한 주식, 이미 막 앞으로 막 엄청 갈 거야. 이런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사실은 잃지 않는 투자의 기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2차 전지 네, 뭐 그런 것도 22년도. 있었고 또 네. 언제는 또 바이오가 확대됐고 언제는 또 뭐가 굉장히 그때 보면 그 테마를 타고 앞으로 돈 잘 벌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주식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그런 주식을 쳐다봤을 때는 벌써 거의 고점에 근접했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약간 밑에 네. 그런 수준에서 저는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네.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어. 네. 그러면 굉장히 핫해지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10만 원짜리가 조금 조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한 8만 원까지 갔어. 20% 조정받아. 얼마든지 주식 시장에는 이런 일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에서 8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800%예요. 그렇죠. 8배가 된 네. 엄청난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을 번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 큰 돈을 번 2배 이상 돈 번 개인 투자 잘 없고요. 네. 오히려 숫자로 따졌을 때는 손해 본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너무 빠른 속도로 막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뭐 이런 거에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더 돈을 딸 수도 있어요. 더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길 수 있는 확률만큼 또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꽤 큰 주식이다. 네. 그래서 남들이 오히려 잘 안 쳐다보고 그래서 가치보다 가격이 안 쳐다보기 때문에 싸죠. 네. 싸서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리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더 이상 남들이 더 이상 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잃기가 힘들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찾아온 9월의 월간 서준식 우리 서준 교수님의 보배로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내용들 필요하시면 2번, 3번 보시면서 자기 거로 삼으시는 분은 장담하건대 3년, 5년, 10년 뒤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덕분에 노후가 밝아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월간 서준식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